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달기초 중에 성인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성인기 그러면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로 3분에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론기초에서 에릭슨의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앞에서 있었던 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를 다시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에릭슨의 심리 사유이론의 8단계, 8단계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 사유 발달 8단계,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심리사회이론의 발달 단계가 있지요.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와 양극 이론에 의해서 인간의 성격 발달을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대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되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점성의 원리, 즉 누적성의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에릭슨의 이 1세기에 걸친 8단계를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의 5단계와 피아제의 인지 발달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놓고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리 발달 8단계 해서 이 에릭슨의 8단계를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신자, 죽은 자, 친생자 해서 신뢰감 대 불신감,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그리고 근면성 대 열등감, 그리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 그리고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 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를 할 적에 긍정적 측면의 발달에 머릿말 첫 글자를 가지고 신자, 죽은 자, 그리고 친생자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1세기에 걸친 8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에릭슨의 8단계를 우리가 지금 발달 기초로서 생애주기로 본다면 이 단계는 우리가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는 여기는 영아기, 신생아기와 영아기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앞에서 본 적이 있지요.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다음에 걸음마기라고 해서 어린이집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는 학령전기, 유치원 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은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죠. 학년기, 여기는 어린이집. 자, 여기는 유치원. 그리고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초등학교. 이렇게 우리가 제도권 교육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는 청소년기를 말합니다.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법령으로 접근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는 9살부터 24살까지 넓게 설정을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좀 상한선을 낮게 설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를 적에는 보통 중고등학교 시기라고 하는데 뒤에 성인기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9살에서부터 24세까지로 좀 넓게 이렇게 설정해서 청소년기를 뭐 이렇게 좀 넓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감은 성인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성인 초기. 성인 초기로 우리는 여기를 청년기라고 하는 것이고, 청년기.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감은 성인 중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성인 중기를 우리는 중년기 또는 장년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인 후기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로서 노년기로 이렇게 성인 후기로서 노년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후기, 노년기. 만약에 노년기에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자아통합 또는 자아통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뭔가 여운이 있고 뭔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면 절망감 속에서 헤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중년기, 여기 나와 인연을 맺은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의 부모들이 중년기에 있을 건데, 중년기에는 열심히 생산 활동에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평생 직장이나 평생 고용이 없어지면서 많은 벌써 중년이 될 때는 적어도 공무원이나 또는 교직이 아니고서는 적어도 서너 번씩 직장을 바꾼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청년기에 가까울 때는 바로 직장이 바꿔졌지만, 노년기에 가까워지는 중년기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다, 생산활동에 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침체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 이것을 프로이드 걸로 프로이드의 5단계,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5단계로 설정을 하면,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는, 이 단계는 구순기가 되겠지요. 구순기. 그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학문기. 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고 하는 학령전기라고 하는 것은 남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계는 리비도 활동이 숨을 죽이는 잠복기, 잠재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의 단계를 생식기라고 해서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5개 단계로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5개 단계로만. 그 때문에 이 구순기에는 이드만 존재하는 이런 시기였고, 학문기는 에고가 분화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남근기에는 슈퍼에고가 분화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수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단계라고 하는 잠복기, 잠재기라고 하는 것은, 잠복기, 잠재기라고 하는 것은 리비도 활동이 잠시 숨을 죽이면서 여기에는 인지의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아주 비약적인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시기를 잠복기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는 사회성의 발달 중에서도 특히 동성끼리 어울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시기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생식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이것을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본다면,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동작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로 언어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지능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적어도 24개월까지, 생후 24개월까지를 이렇게 감각 동작기라고 하되, 적어도 생후 18개월을 넘어서 아무리 늦어도 생후 24개월 정도에는 사물의 대상 영속성, 지능에 잔상이 남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물의 대상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이 감각 동작기를 세분화해서 6개 단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를 합쳐서 이 인지 발달에서는 이 수준은 어린이집 수준이나 또는 유치원 수준을 이에서는 전조작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나이는
뭐 2살에서 한 7살 정도로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인데 이 수준이 되면 주로 나타나는 인지적 측면의 특징으로서는 물알론적 사고라든지 자기중심성이라든지 중심화 또는 비가역성 또 그러면 인공론적 사고, 신념론적 사고 또 이런 등등이 이렇게 발달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아직은 논리적 사고로 발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비가역성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관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단계는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서 한 7살에서 12살 정도까지 12살, 여든 초등학교 정도 단계 초등학교 수준이 되면 불변성의 개념을 터득하게 된다. 보존의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보존의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보존의 하위 개념으로 보상성이나 동일성 또는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도 터득하게 된다. 또한 분류와 서열의 개념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초등학교 수준이면 그것이 터득돼야 된다. 만약에 초등학교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크냐 작냐 어느 것이 더 많냐 적냐 어느 것이 더 기냐 짧냐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전문가와 상의할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적어도 수준과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조합 기술이라고 하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특수교육 전문가와 교육과정은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실천 영역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기와 같은 경우를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형식적 조작기는 뭐 13세 이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어쨌든 간에 프로이드나 에릭슨은 똑같이 발달 단계를 청소년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본다면 여기에 융을 집어넣어 보겠어요. 분석 심리의 융의 성격 발달. 융의 성격 발달은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4단계로. 이 융은 어찌 보면 청소년기까지를 해서 여기까지를 합쳐서 아동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라고 해서 이렇게 4단계로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설명한 사람은 처음에 있는 에릭슨과 뒤에 있는 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잡아주실 적에는 이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로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 융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 통으로 이렇게 잡아서 화면을 좀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통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통으로 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를 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넣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에릭슨 때 한번 적어봤습니다만 한번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에릭슨의 심리, 사회발달 8단계와 융의 4단계를 가지고 지금 여기 성인기를 봐야 됩니다. 성인기의 발달의 특징을 정리한 것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청년기를 보시면 성인 초기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청년기에 대해서는 청년기는 이제는 유전적 측면의 발달보다는 환경 속에도 부닥치면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나 그 기능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시기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청년기는 신체적 성숙이나 정신적 발달 등 심신 양면에 있어서의 결정적 시기이며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 가업을 양극 이론에 입각해서 설정해 친밀감대 고립감으로 들었습니다. 청년기의 발달 가업은 뒤에 둘로 나오겠습니다만 청년기의 발달은 결혼과 직업입니다. 청년기 이전의 청소년기까지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가치관도 배우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래 집단을 통해서 행동 반경을 넓혀나가는 거거든요. 부모보다도 오히려 또래 집단을 통해서 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내 주변에 지근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은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기부터는 청소년기에 있는 것처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분리개별화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이라고 하는 분리개별을 하나의 과업으로 합니다. 만약에 청년기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청년기에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야 되는데 청소년기에 결혼도 않고 직업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망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고립감이라고 설명했는데 외로움 속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양극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상 특징으로 친밀감과 고립감을 들었다 해서 그 내용 봐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청년기의 발달은 이제는 유전적 측면보다 신체적 지능이나 인지적 능력의 획득에 의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주로 사회문화적 환경 자극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시기로 독립에 대한 갈망, 동시에 불안감, 양가 감정을 갖게 되며 동시에 자율성이 발달하게 된다. 독립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청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청년기를 어떠한 법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성인 초기로서 의미를 가지면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에릭슨의 친밀감 대 고립감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 발달 가업을 양극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청년기의 발달 가업, 청년기의 특징은 성년이든 그야말로 부모로부터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발달 과업으로 이렇게 설정해 보면 발달 과업으로면 이 부모로부터 독립은 두 가지로 하나는 결혼,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음에 직업,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이렇게 직업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독립의 현실화를 이끌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청년기에 또 우리가 보면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볼 때 특히 청년기에는 신체적 발달의 신체적 측면에 환금기라고 합니다. 신체적 측면으로 볼 적에 신체적 발달의 제1급등기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기를 포함한 영아기를 말하는 것이고 신체적 발달의 제2급등기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기를 말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청소년 신체적 측면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청년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양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발달가업에서 거기에 직업 준비를 위한 탐색과 사실은 직업 준비를 위한 탐색을 넘어서서 직업과 결혼이 되겠습니다. 직장과 결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다시 적해서 2번에 보시면 남성, 여성으로서 자기 성에 적합한 성 역할이 습득된다. 보통 우리가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설명한다면 또는 그냥 생애 주기로 발달한다면 학령전기라고 하는 주도성 대 죄책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을 앞에서 형성이라고 적었지만 형성하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때 정도 되면은 놀이 가게, 맞으면 그 장난감 가게를 가더라도 저는 그 아들과 딸로 되어 있는 그 저희 조카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같이 육아해서 크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면 뛰어가는 방향이 달라버립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남자는 남자들이 원하는 이런 소위 큰 소방차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세멘트에 굴리는 이런 차라든지 이런 거에 가지고 강한 차를 좋아하는 데 비해서 여자애들은 바로 인홍적으로 이거 뛰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계속 발달 형성되다가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가 되면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양성에 대한 평등을 넘어서서 동성에 대한 동네에는 동성을 장애로 설정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동성을 장애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청년기가 되면 적어도 성 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완성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완전히 홀로 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 오면 정서적 독립 및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5번에 바로 직업 선택과 그에 대한 준비 및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기의 성장 발달이 있는데 청년기의 하트필드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의 성장 발달을 박스를 빼자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집어넣었군요. 거기 보면은 하트필드는 사랑을 둘로 나눴습니다. 열정의 패션이라고 하는 패셔네이티드 러브라고 하는 열정, 그야말로 상대방에 몰두하고 그냥 꿈의 대상으로 보고 뭐 이런 특히 성적 매력에 아주 비중이 높은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 열정애가 있는가 하면은 동료애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온종을 느끼는 소위 열정애에 비해서는 훨씬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동료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트필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이렇게 열정애와 그리고 동료애로 나누기도 했다. 해서 하나 봐주시고 그다음에 스턴버그는 지능발달 이론에서 유명한 사람이 스턴버그가 되겠는데 스턴버그는 또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에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친밀감, 열정, 또 개입이나 의사결정 이렇게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쪽의 비중을 주로 주된 비중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설명을 할 적에 생애주기로 설명을 해본다면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기에 가까워 정년기, 청소년기로 가면 갈수록 주로 소위 열정에 초점을 둡니다. 성적 매력에 거기 보시면 살아가는 관계에서 낭만, 로망과 또 그런가 하면 성적 몰입에 상당히 가까운 이런 특성이 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소위 중년기를 가게 되면서 이제는 친밀감, 이제는 무게를 가지고 서로 가까워지려는 이런 특징, 친밀감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나의 견해도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 의사결정 및 개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서지 않습니다만 스턴버그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에 관련된 3대 영역에는 친밀성과 서로 가까워지고 또 열정과 소위 몰입을 하고 또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본인의 의사결정,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나의 견해도 반영하려고 하고 나의 의사결정에 상대방의 입장도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 및 개입이라고 하는 변수, 세 개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중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 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바로 이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남근기로 보지 않았습니까? 남근기를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데 비해서 에릭슨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청소년기라고 할 때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단계를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융은 마지막에 적었습니다만 융과 같은 경우에는 융은 어떻게 봤어요? 바로 인생 후기를 인생의 전환점, 중년기를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여기 융은 어디 있습니까? 이 중년기를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중년기를 가지고 특징을 본다면 중년기라고 하는 한번 중년기를 적어볼까요? 뭐 여기도 중년기를 몇 살에서 몇 살이라고 하는 구별의 시력은 이제 없어서 이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 요즘에는 다소 좀 이렇게 좀 금이 간 황금기이 되겠습니다만 종래처럼 평생 직장이나 평생 고용이란 단어를 쓰게 된다면 바로 직책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때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수입 구조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이 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년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려왔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이 시기는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야말로 생산활동의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생산성의 특징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일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침체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이의 입장에 있다면 아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부모에 대해서는 그냥 아빠, 엄마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신들이 밤에 왜 잠을 못 이룰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저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들에게도 어떠한 생산성에 포함이 되는 일자리를, 요즘 노인 일자리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중년 실업도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자녀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생산성 대 침체감. 이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아직도 자녀 양육, 요즘 보면 초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녀 양육도 끝나지 않았고, 또 요즘 고령사회화를 통해서 고령사회로 바뀜으로써 부모 봉양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런 샌드위치 세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전업주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생산활동에 전념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실업자의 입장으로 바뀌면서 빈둥지 증후군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빈둥지 증후군이 늦게 나타난다. 현대는 늦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빈둥지 증후군인 것은 지금 그야말로 조기 은퇴 시기가 빠르지다 보니까 더욱더 빈둥지 증후군을 느낄 만한, 이것도 오히려 낭만이거든요. 어찌 보면 불행이지만 어찌 보면 아주 한가한 거예요. 이걸 느낄 틈이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향해서 뛰어다녀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수락산에서 북한산으로 관악산으로 이렇게 다니는, 아주 건강을 생각하고 참 좋게도 보이지만 평일날에는 어쨌다는 거지.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면 언제 이 사람들이 산에 왔지라고 지하철에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평일에도 산행을 할까?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어떤 빈둥지 증후군이 중년기의 특징이지만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기 은퇴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합니다. 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정체감의 위기. 그야말로 내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의 가장으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만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없더라는 거죠. 정체감의 위기. 그래서 여기에 제2의 사춘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사춘기. 또 그런가 하면 성적 측면에서는 갱년기. 보통 남성에 대해서는 메타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갱년기와 같은 성적 기능의 상실이라든지 감퇴와 같은 이런 특징도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하나 써줄까요? 창조적 생산성. 문제 해결력의 최고조에 이른 생산성 의식이. 이런 등등의 특징을 우리가 중년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생의 황금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 창조적 생산성 그리고 9번에 개별화까지 적었습니다. 중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개별화입니다. 인디비듀얼리제이션, 개별화. 그래서 융의 이론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중년기가 되면 진짜 자기의 본질적 자기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20, 30년 동안 먹고 살겠다라고 물질적 구조에만 신경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심리적 영역으로 리비도를 돌리기 시작하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외부 환경과 싸우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내면 세계로 정리하는데 그 에너지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을 개별화 또는 개성화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아니마라든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이라고는 아니무스 등이 밖으로 표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아니마라든지 또는 아니무스와 같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조적 생산성 중요표시, 개별화 중요표시. 앞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수 있고 갱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년기에 레빈스는 중년기의 3대 발달 과업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인생의 남은 부분을 새로운 시기로 시작. 그래서 중년기가 보면 인생은 이모작이잖아, 인생은 삼모작이잖아, 막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은 바로 이 인생의 남은 부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레빈슨이 이렇게 적고, 또 그러면 개별화라는 특징을 레빈슨과 융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년기의 4대 이슈로 지혜를 중시할 것인가, 육체적 파워를 중시할 것인가,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가, 또 대인관계를 사유화할 것인가, 성적 대상화할 것인가, 또 정서적 융통성 속에서 살 것인가, 정서적 메마름 속에서 살 것인가, 또 그러면 지적 융통성 속에서 살 것인가, 끊임없는 독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 융통성 속에서 살 것인가, 지적 빈곤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년기에. 그래서 4대가 또 보시고, 그다음에 중년기의 위기 보면은 당연히 노화가 시작되는 단계가 중년기다 보니까 당연히 신체적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것이 중년기고, 또 중년기에 평생 직장 평생 고용이 사라진 오늘날에는 더욱더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또 그러면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변 속에서 자꾸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 속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자녀들도 떠나가고, 또 그런가 하면 직장 동료들로 평생을 같이 갈 줄 알았던 직장 동료들도 떠나가고, 이런 떠남이라는 것이 서서히 보편화되면서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렇게 중년기의 4대 위기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노년기를 봐야 됩니다. 노년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년기에 대해서는 개요를 보면 법적 연령은 없습니다. 어느 것에서도 노인은 몇 살 이상이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아무런 것도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대부분 법령에서 보면 65세 이상에게 이렇게 표현을 써서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나 법령 해석상 노인은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것이지 법적에 어떤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기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이 설명할 적에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절망감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때문에 여기 보면 자하통합대 절망감이라는 양극 이론을 통해서 에릭슨은 이렇게 노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노년기의 특징에서 많은 것을 양이 많아서 양쪽으로 쭉 적었습니다만 우울적 경향이나 내적 경향, 수동성, 생에 대한 회상, 경직성, 조심성, 또 그러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자 이런 거.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또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7번에 보면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뭐 기타는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으면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또 하나 별표에 놓을 것이 거기 14번에 단기 기억의 감퇴. 기억의 감퇴가 아닙니다. 단기 기억의 감퇴. 오히려 장기 기억은 활성화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보면 그 오랜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마치 엊그저께 있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있었던 것은 내 휴대폰 어디로 왔냐 깜빡깜빡하니 단기 기억은 다소 감퇴된 이런 증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 기억의 감퇴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감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은 다소 감퇴 후 현상을 보여주지만 장기 기억은 오히려 활성화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그 특징을 뭐 18가지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런 등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설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이론이 나와 있는데 노인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
노인 이론. 노인 이론에서 이번에 한번 나와야 되지 않는가? 노인 이론에서 19년도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해서 노인 이론을 한번 강조점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 이론에서는 한 10여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만 노인 이론은 분리 이론. 여기 5개만 넣습니다. 분리 이론. 해설 보시면서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면 인생에서 뭐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은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젊은 애들에게 현장을 물러줌으로써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물러서야 한다 하는 것이 분리이론, 소원이론이고 그다음에 활동이론. 활동이라는 것은 이 분리이론과는 또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활동이론입니다. 노인 세대의 행복지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하는 노인이 일을 하지 않고 은퇴한 노인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높더라라는 점으로 볼 적에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활동이론입니다. 다음에 성공적 노화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이 있는데 이 성공적 노화 이론은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중간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물러서야 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불러줘야 국가 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인생에서 완전히 물러서는 안 되고 나이 역량에 맞는 뭔가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개인적으로는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가사회는 일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노인들 또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있다면 돋보기를 제공하고 자 그건 다 하죠. 다 동사무소나 은행 가면 다양한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이 있다면 저상버스로 전체 서울시가 지금 저상버스 전체로 바꾸려고 이미 사업계획은 쭉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모두 저상버스를 해서 이 소위 보폭이 작은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통접근권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다 맞으면 증설해서 노인들의 접근권을 높여줘야 된다. 돋보기, 보청기, 접근권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 현장에서는 물러서야 되지만 분리이론 그러나 무조건 전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인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공적으로 늙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이론으로서 성공적 노화 이론 적정한 선택과 이건 노인이죠. 적정한 선택. 노인 스스로가 적정한 선택을 해야 되고 노인 역량에 맞는 일자리야. 적정한 선택과 그리고 국가사회는 적정한 선택을 한 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 된다. 돋보기도 제공하고 보청기도 제공하고 접근성도 책임져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이론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환 이론, 현대화 이론부터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현대화 이론 또 그런가 하면 교환 이론 현대화가 이끌어지면 될수록 현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반비례한다.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인 수명은 높아지게 되는데 노인 수명이 높아진다는 것은 노인의 희소성이 사라짐으로써 노인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시화 산업화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조심성, 수동성, 경직성, 완만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 노인의 용도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현대화는 빠름을 모토로 하는데 더딤을 특징으로 하는 노인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노인의 지위는 떨어진다. 또 교육연한의 증가, 의무교육연한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혜의 보고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읽어줬던 노인들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하물며 어린 손자,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검색을 하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말했어 해서 소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의 말에서 지혜를 찾아오지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지혜를 얻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떨어진다. 다음에 교환이론. 인간 사유에서 사유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양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교환에서 양자의 자원의 가치가 대등하다면 서로 사유적 관계가 오래 가겠지만 어느 한쪽은 우월하고 어느 한쪽은 열등하다면 양자의 관계는 갑으로 관계로 수직적 관계로 바뀌면서 일회성으로 끝나게 된다. 당연히 노인들이 가진 자원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노인들이 가진 소프트웨어는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볼 적에는 쓸모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인의 지위는 떨어진다. 현대화 이론처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론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노인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과거의 기여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노인의 지위를 옛날을 반영해서 높여줄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해보자. 라고 접근하는 것이 교환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리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노인의 거기 인지변화 이런 거 보시되 노인의 세 가지 위기에서 자아, 분화, 직업 역할. 자아를 분화시킬 것인가, 직업 역할에 몰두를 할 것인가. 신체를 초월해서 살아갈 것인가, 신체에 몰두해서 건강이라는 것을 노인의 역량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젊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좀 그렇지요. 또 자아를 초월할 것인가, 자아에 몰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부모의 역할 유형. 요즘에는 별다른 조부모의 역할이 없어질 리야 없지만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조부모의 역할이 뭘까?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한 가족처럼 본래 살아갔습니다. 한 가족에서 본래 살아갔습니다. 요즘에는 거기 공식형 손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의 부모가 자녀 세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간섭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양육의 지식을 가지고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 세대의 양육 지식을 대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라고지 옛날처럼 자기 입으로 밥을 깨물어서 손자, 손녀를 먹이는 옛날에 요즘 젊은 할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무시하냐라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과학과 상식이 아니라 과학을 선호하는 시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적인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 손녀도 돌봐주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 세대의 양육관을 바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대리부모형의 이런 바로 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결혼했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현장 활동을 할 적에 내 애들을 봐줄 수 있겠는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집에서 보면은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 재미도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또 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대리부모형이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이제는 대리부모형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그 외에도 재미추구형, 거리두기형, 권위형. 이제는 거리두기형이 보편적이죠. 명절 때나 잠시 손자, 손녀 만나서 정통하고 그리고 또 다 두들려 보내고 이런 거리두기형이고 권위형은 오늘날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서비스 문제로 나오는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죽음의 수용 과정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깁니다 이런 단어가 나올 적에 죽음이 통보되면 어떻게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여가는가 노인들. 그 통계에서 쿠블러 로스가 얘기할 때 먼저 부정 판서지 않습니다. 부정 내가 왜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에다가 그 다음이 분노입니다. 부정 다음에 분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월자와 타협이 하려는 어떤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뭔가 명약에 의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초월자와 타협이 하는 타협의 단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우울입니다. 우울은 네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우울을 두 번째로 아닙니다. 부정, 분노, 초월자와의 타협 그리고 우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죽음의 시기를 받아들이는 바로 수용의 단계로 이 5개 단계 서비스로
나옵니다. 서비스도 나이 뭐 어렵다가 아니라 서비스로 이 차례를 암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발달기초, 청년기에서 한 문제, 중년기에서 한 문제, 노년기에서 두 문제. 보통 청년기 빼고 노년기를 가지고 두 문제 내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서비스 문제가 바로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 쿠블러-로스의 이론이 곧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환경이라는 체계 이론을 한 텀으로 잡아서 몰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